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피부 건강 모발이 꿈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허 성분 뿌리 깊은 샴푸와 비누의 놀라운 효능에 감격하시며 대통령 표창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하시고 널리 보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옥에 가시고 괜히 저희 샴푸와 비누까지 오해를 받아 똥값이 되고, 그러나 전 국민의 동안 피부와 건강 모발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반값에다가 탈모 브러쉬까지 증정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매 중이오니 1566-7871 뿌리 깊은 샴푸, 뿌리 깊은 비누를 찾아주세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주엔 또 어떤 테마로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예. 그래서 예정인데 앞으로 몇 주 동안 북한 소설을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소개할까 해요. 아, 예.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스쳐 지나갔는데 칼 마르크스 200주년 기념해라. 마르크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5.18 얘기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예. 이래저래 분주합니다. 예. 오늘은 최근에 간행된 북한을 대표하는 작가 백남용의 장편소설 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전 사실 북한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다는 것이 아직은 좀 낯선 일입니다. 예전에 그 정지용 시인, 그분이 월북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분의 시라든지 이런 여러 작품들이 그야말로 금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러다 어떤 계기로 정지용 시인의 작품이 해금이 됐습니까? 네, 그게 19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거센 요구가 있었죠. 제북 작가가 있고 월북 작가가 있고 또 납북 작가도 있는데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적 자산, 문학적 자산이 너무나 갇혀 있다. 우리가 금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금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문학적 자산들이 한 곳으로 치우친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식민지 시대 작품들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아주 빗발친 요구가 있어서 87년, 88년 무렵에 대대적으로 해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북 작가와 그 월북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됐죠. 정중뿐만 아니고 식민지 시대 때 왕성하게 활동했던 대부분의 작가들이 월북이나 제북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기만 해도 경찰서에 잡혀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작품성을 놓고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또는 북한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북한의 작가들의 소설과 시들도 88년 이후에 일정 정도 소개되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인 저작권 통로를 밟지 않고 이른바 해적반 형태로 소개되곤 했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백남용의 벗이라는 작품도 북한에서 나온 건 1988년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는 1992년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른바 그 NL 세력들,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 소설들이 간행되고 또 읽는 붐이 일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한일 무장투쟁을 다룬 소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꽃파는 처녀, 그리고 이 남대현의 청춘송가, 이런 작품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사실들을 소설로 표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쭉 이어졌었고요. 또 월북이나 또는 재북한 작가들,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이나 최명익의 서산대사 등 북쪽에 가서 쓴 작품들도 상당 부분 소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끊겨 있다가 이제 이 남북 화해 무드와 함께 새롭게 소개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백남용의 벗은 나온 지가 한 열흘이나 됐나요? 이쯤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60년 후라는 작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북쪽 소설, 북녘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악마화해왔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편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봤던 북쪽을 좀 맨눈으로 있는 그대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보자는 생각에서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읽다 보면은 사람 사는 곳 어디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들을 가장 잘 내밀하게 보여주는 게 또 문학이라는 장르이기도 하겠죠. 뭐 체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성이나 윤리 감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스탈린 체제하에서도 솔제니츠를 비롯한 사람들의 소설이 있었고요. 또 일제 암흑기에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작품들이 얼마든지 있었고요. 그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면면을 그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소설들이 일반적으로 체제를 선전하거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항일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또 곳곳에 북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찬찬히 그려낸 작품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소개해드릴 벗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산간도시, 뭐 도시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민재판소의 정진우 판사가 주인공입니다. 이 정진우 판사를 어떤 여성이 찾아옵니다. 최순이라는 사람인데요.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우 판사가 이혼할 사유가 되는지,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혼이라는 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퇴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시절의 사랑과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을 마음먹게 된 과정까지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온 북한의 재판소와 뭐 이혼 문제, 이혼을 다루는 판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북한에도 재판소가 있어요? 북한에도 이혼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사는 곳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청춘들의 사랑도 어디나 있을 테고요. 그럼 교수님, 불륜도 있을까요? 아,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없겠습니까? 걸리면 아오지탄광 갈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쩌면 편견인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사랑이 없고 거기에 또 갈등이나 다툼이 없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들, 그리고 회한들, 또 한눈 팔기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사는 사는 게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우리 사회만 있는 것처럼 북녘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장벽들을 더 높이 세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정진우 판사입니다만은
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그 이혼을 신청하러 온 최순이라는 여성 33살입니다. 예술단의 중음 가수라고 하네요. 중음이니까 아마 알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석춘이라는 노동자입니다. 선반공인데 이 노동자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들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북녘 사람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읽어드릴 텐데요. 뭐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신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고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아니면 지금도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리석춘이라는 이 남성이 이 최순이라는 여성을 가슴 설레면서 만나는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달빛에 은백색을 띤 안개가 산 쪽에서 서서히 밀려온다. 강둑의 황철나무들이 숨을 가진 듯 잎새를 설렁거린다. 강변 자갈밭 속에 듬성듬성 널린 커다란 바위들은 달빛에 조명되어 기묘한 형체들을 이루었다. 나란히 선 두 바위는 그들처럼 정서가 풍만한 이 강변에 사랑을 속삭이러 나온 것 같았다. 고루롭지 못한 바닥을 씻어내리는 산골 여울물이 밤의 고요에 씩씩한 활기를 뿜어주었다. 영원하고도 지칠 줄 모르는 음향이다. 강 맞은편 산에서 접동새가 운다. 먼 옛날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오막살이에 의지가지 없이 남겨둔 불쌍한 어린 자식들을 잊지 못해 죽어서 접동새가 되어 슬피 운다는 전설. 그런 구슬픈 전설이 깃든 새의 처량한 울음소리도 두 청춘에게는 신비롭고 정답게만 느껴졌다. 바위에 걸터 앉은 석춘은 기타를 끌어안고 선율을 고루었다. 무릇 젊은이들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자기의 장점과 재간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어리석음도 경솔성도 아니다. 사랑의 순박성에서 오는 진실한 감정이다. 기타를 어지간히 탈 줄 아는 석춘은 그날 밤 합숙호실 청년에게서 기타를 빌려가지고 나왔다. 음악적 재능과 감수성이 풍부한 순이 앞에서 기타 치는 솜씨보다도 선율을, 음향적 정서를 깊이 사랑하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다. 하지만 기타는 그의 심정을 잘 알아주지 않았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음정이 틀리어 생뚱스런 소리를 연발하곤 했다. 석춘은 얼마 후에 한숨을 쉬고서 기타를 내려놓았다. 소리통이 자갈 밑에 닿느라 굵은 소리를 낸다. 순이는 나직히 위로했다. 강변은 소음이 많아 안 돼요. 기타는 방 안에서 쳐야 감정이 살아요. 석춘은 고마웠다. 순이의 이런 마음이 진정 사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슬의 옷을 적시며 밤길을 거닐고 머리를 맞대고 선반을 베워주고 무르익은 생생한 사과 향기를 맛보는 것 같이 처녀의 채취를 느끼던 그 열흘간의 나날들을 어찌 사랑 없이 보낼 수 있었으랴. 그도 사랑했고 순이도 사랑했다. 그는 정 깊은 타는 듯한 눈으로 순이를 쳐다보았다. 네. 젊은 20대 초반의 청춘들의 사랑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기타를 들려주고자 하는 그 청년의 마음도 여실하고요. 떨리다 보니까 기타 연주가 잘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성 동지가 강변에서는 소음이 많아서 안 되니까 방 안에서 쳐야 잘 된다. 그러면서 사과 향기 같은 그 채취를 느끼면서 둘의 사랑은 깊어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낯설지가 않죠.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다는 말도 좀 이상할 정도인데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이런 감정의 교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압니다. 예. 근데 이 소설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혼을 신청하러 온 최순이와 리석춘을 대하는 정진우 판사의 태도입니다. 이혼이라는 게 문건으로만 이렇게 처리될 게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봐야겠다라고 해서 최순이도 만나고 이석춘도 몸소 만납니다. 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의 진원지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남성인 리석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술단의 가수니까 자신의 아내 최순이가 조금 화려해 보이고 허영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진우 판사가
리석춘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기만이 공장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창안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경멸하고 찌글 떠보고 있어. 그러나 동무는 죽음 가수인 아내가 노래로서 사람들에게 고상한 감정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동무의 아내는 사회의 문화적 제부, 예술을 창조하는 여성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오래전에 잊혔던 우리 고유어들, 그리고 북쪽에서만 쓰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면 지글 떠보고 이런 말들입니다. 예. 따갑게 노려본다는 뜻인데, 이런 언어들도 우리 결의말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설들에서 많이 찾아내고 또 발견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노려보면은 지글지글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얘기가 되네요. 예. 네, 지글 떠보고,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진우 판사는 문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리석춘을 만나서 아내를 그렇게 허영에 가득 찼다고 보지 마라. 그 예술하는 사람들의 감정도 있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재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리석춘이 당신이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에만 매진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최순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동안에 우리 리석춘 같은 선방공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는 또 굴러간다는 것이죠. 구구절 좀 잠깐 볼게요. 예. 편에 대한 정신적 요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신중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겠어. 남편이 시대적 미감에서 뒤떨어진 우직하고 막힌 사람이다 해도 어쨌든 세대주의고 호남의 아버지지요. 호남이는 아들 이름입니다. 때문에 부부간의 의리를 처음 맺어주던 때의 깨끗하고 순박한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귀중히 여기고 그 위에 시대의 정신생활이 낳는 새로운 감정들로 사랑의 탑을 쌓아가야지. 그런데 순이 동무는 남편을 부정하면서 처녀 시절에 고향 상촌의 강변에서 만났던 석춘 동무마저 버렸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진우 판사가 최순희 동무와 리석춘 동무를 오가면서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이 아주 눈에 생생하게 잡힙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른바 관료주의에 젖은 자들, 그리고 권위주의에 젖은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북쪽 사회도 여전히 사람 사는 곳인지라, 그리고 이 권력에 기대서 인민들의 이 노력을 착취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공업기술위원회에 있는 채림이라는 사람인데, 이 채림이라는 사람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장면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예. 여기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림 동무입니다. 도공업기술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권력을 쥔 자고요. 그리고 관료주의에 젖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리석춘과 같은 이 노동자들의 정성 어린 노력들을 아주 쉽게 팽개쳐버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뱉는 그 일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위원장 동무는 국가의 그런 신성한 자금을 떼내어 자기 사무실에 고급 테이블과 소파, 안락 의자들을 사놓았습니다. 편제에도 없는 그런 가구 비품들을 말입니다. 그것이 제 주머니에 넣은 돈과 무엇이 다릅니까? 동무는 국민의 노력, 성실한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열매를 가로챘습니다. 사기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나라의 공업기술 발전을 위해 정력과 재능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동무의 행위는 범죄입니다. 당의 기술혁명 방침, 경제정책 관철에 지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난 동무에게 형사 책임을 추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료주의에 젖은, 권위주의에 젖은 자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벗이라는 소설은 판사 정진우가 모든 그 갈등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벗이 돼서 그 이면들을 깊이 이해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해의 상황에 빠진 부부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제도가 갖는 의미들, 그리고 가족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갖는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대단히 그 서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 마지막에 최순희가 그 예술단원의 중흥 가수라고 했잖아요. 예. 어디 이동 공연, 그러니까 순회 공연을 마치고 먼 곳에서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 정진우 판사와 남편 리석춘 그리고 아들 호남이가
역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그 마지막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때 홈은 플랫폼입니다. 다만 개차를 고려고 하는 홈의 저쪽에 두 사람이 67살의 아이의 손목을 쥐고 서 있었다. 순이는 한순간 몸을 흠칠 떨었다. 짜릿한 공포 같은 기쁨이 전류처럼 온몸을 휩쓸었다. 홈에 서 있는 두 사람은 판사와 남편이 분명하였다. 아이는 호남이었다. 어머니, 모성애가 움튼 시절부터 순이의 심장에 꽉 박힌 아들의 목소리다. 어린 아들은 고무공이 굴려오듯 줄다름쳐 왔다. 호남아. 순이는 가방을 떨구고 경험 없이 아들을 향해 마주 갔다. 호남이는 어머니에게 던지듯 몸을 안겼다. 그 서슬에 순이는 넘어질 듯 몸을 비틀거렸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래도 아들을 품에 다 안을 수 없어 무릎을 꺾고 안았다. 그제 아들의 몸뚱어리를 한가슴에 품을 수 있어 마음이 안정되었다. 호남이가 속살거렸다. 어머니, 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댔어. 어머니가 안 왔다니까 아버지와 나보고 역전에 어머니 마중 가자고. 아버지 있잖니 밤에 공부하는 대학에 가겠대. 그래. 순이는 목이 메어 뜨끈한 것을 삼켰다. 그는 아들의 손목을 쥔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이 그렁해져서 판사와 남편이 초점을 잃고 우역해 보였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정진우 판사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 뻔한 결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곳곳에 깃들여 있는 북녘 사람들의 삶의 편린들 그리고 정서적인 흐름들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의 이질감들을 조금씩 좁혀가고요. 그게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이 작품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소설은 프랑스에서 일찍 번역이 돼서요. 남북한 소설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호기심도 있었겠죠. 그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해서 예. 아주 프랑스 문학 팬들에게는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남쪽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읽힐지 참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백남용의 소설 벗 읽으시면서 북쪽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길을 마련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이 뿔 달린 빨갱이들만 사는 동네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 한번 읽어보고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다라는 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작년에 황석영의 책 소개해드렸듯이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던 걸로 봤던 거죠. 그렇죠.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때 포스터 그리라 그러면은 북쪽 사람들은 다 뿔 달린 도깨비로 그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쪽에는 뿔 달린 도깨비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적대적인 감정으로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왔던 자들이 이제 서서히 사그러지는 마당에서 북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면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프랜시스 윈의 마르크스 평전을 함께 할 텐데요. 예. 프랜시스 윈은 영국의 저명한 잡지 가디언이 있죠. 예. 가디언의 컬럼니스트이자 저술가이자 방송인입니다. 우리 김 PD하고 비슷해서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역본이 푸른숲에서 나온 거 하나뿐입니까? 네, 맞습니다. 푸른숲에서 나왔고요. 예. 마르크스 전기나 평전 또는 마르크스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이 책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무난할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예. 교수님, 대학 다니실 때는 마르크스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다 금서 아니었습니까? 네, 금서였죠. 재밌는 얘기인데 1987년, 88년까지는 마르크스가 다 금서였습니다.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세계에서 마르크스가 번역되지 않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저희 때는 마르크스를 직접 읽지 못하고 일본에서 해적판으로 번역된 것들이나 또는 영어본으로 번역된 것들을 이리저리 몇 번의 복사를 거쳐서 어렵게 읽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금서여야 사실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르크스를 읽게 하고자 하는 중앙정보부 내부에 어떤 인물이 있어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가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입니다. 200주년이어서 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행사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참 조용해요. 인터넷 서점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에 관한 저작들 또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포함하면은 약 1,300종이 육박합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아마 톨스토이 다음으로 이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싶고요. 이 문학이 아닌 사회과학이나 철학 관련 책들만 얘기하자면 마르크스를 말하는 책들, 또 마르크스의 저작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랜시스 윈이 쓴 이 마르크스 평전은 마르크스의 삶을 밀도 있게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마르크스 사상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 짜인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푸른숲 버전은 정영목 선생이 번역해서 번역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읽히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마르크스가 누구인지 한 번쯤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땅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김 PD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다 질문해서 놀랍습니다. 누구 제자인데요? 예. 마르크스 자신이 그랬다 그러죠. 누군가가 나를 마르크스주의자라 한다면 난 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의 사상이 현실화했을 때 많은 왜곡과 굴절 또는 이 통속화 과정을 겪잖아요. 그리고 이 부처의 그 본질적인 사상들이 현실에서 재구성될 때는 우리가 보다시피 그 총무원장의 그 짠 짓들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르크스가 구성했던 철학과 사상들이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많은 굴절과 변화,
도그마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도그마화란 그 교조적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탈린의 마르크스의 교조화, 그리고 마오 사상, 마오쩌둥이 마르크스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는 김일성 사상에서 마오 사상을 어떻게 굴절시켰는지 등등을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데, 근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가능성까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를 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이 마르크스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강제로 읽혀야 되죠. 예. 근데 읽고 나면 학생들의 반응이랄까요?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본주의 이면, 자본주의에 숨어있는 측면들을 이 마르크스를 경유해서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를 신격화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무오류의 사상가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동시에 마르크스를 악마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르크스를 신격화하는 일부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과 그리고 이 마르크스를 악마화하는 세력들의 대결 구도 속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노력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마르크스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들이 적지 않지만은 그게 대중적으로 확산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술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예술을 신격화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좀 읽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오류가 없는 예수의 말이 1.1회까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글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인류의 사상적 자산으로 파악할 때는 뛰어난 사상가이지 맹종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한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대상으로 보는 예수와 또 그렇지 않은 사상가로서 예수를 보는 것의 차이는 인정하자. 그러니까 사상가로서 예수를 보려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예수를 바라봐서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앙의 대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사상가로 볼 때는 맥락이 전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은 신격화 쪽도 아니고 악마 쪽도 아니고 마르크스라는 한 인간이 지닌 복잡 다단한 국면들을 한 커플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마르크스가 신의 지위에 오른 인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르크스가 어떻게 또 악마일 수 있겠습니까? 독일과 프랑스와 런던을 방랑하면서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한 그야말로 투철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과연 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은 어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 지식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어떤 계기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문제인식을 갖게 됐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마르크스의 감수성이랄까요?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중후반에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는 단계 아닙니까? 단계에서 독일이나 파리나 런던을 보면서 하층민들의 생활, 자본주의의 핵심이면서도 자본주의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부르주아들이 사적 소유를 통해서 인간의 삶들을 파괴하는 것이 정작 옳은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 한진그룹 안에서도 마르크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아, 물론이죠. 마르크스에게는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부잣집 아들, 친구가 있었고요. 그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같은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삶들, 비참한 삶들, 인간 이하의 삶들을 보고서 마르크스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학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르크스의 이런 공감 능력과 감수 능력은 문학 작품과의 아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책을 보면은 마르크스는 셰익스피어의 마니어였다고 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사위인 폴 라파르의 회상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분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존경은 끝이 없었다.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꼼꼼하게 연구해서 아주 작은 등장인물들까지 꿰고 있었다. 사실 가족 모두가 영국의 이 위대한 극작가를 숭배했다. 세 딸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었다. 1848년 이후 그분은 영어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다듬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셰익스피어의 독창적인 표현들을 모두 찾아내 분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마르크스는 말년의 일요일이면 가족을 이끌고 햄스테드 히스까지 소풍을 가면서 셰익스피어 작품, 셰익스피어뿐만 아니고 단테와 게테 작품까지도 낭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되새기곤 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뿐만 아니고 금방 언급한 게테나 단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네하고도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하이네라는 독일의 아주 저명한 시인이 있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네가 슐레지엔의 직조공 같은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시들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김남주 선생이 이 하이네 시를 그래서 많이 번역하기도 했었죠. 이 하이네와 이 마르크스는 각별한 관계였는데 이 책에서 언급하는 엘레아노르라는 마르크스의 딸의 말을 빌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이네의 작품만큼이나 그 시인을 사랑했으며 그의 정치적 약점들은 가능한 한 관대히 봐주었다. 아버지는 시인들이란 기묘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가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의 잣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특별한 사람의 잣대로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런 마르크스가 참 좋습니다. 적들하고 싸울 때는 정말 이 가진 자들하고 싸울 때는 그리고 반대 세력과 논전할 때는 정말 무섭게 몰아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문학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는 깊은 아량과 관대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크스가 소설을 썼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소설의 질적인 측면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의 그 마르크스는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문학적 상상력의 핵심은 말씀드리듯이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 능력이 기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자신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회가 나아갈지 고민하는 게 정말 문학적 상상력을 가동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막스의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 보면은 특히 박종철 출판사에서 6권의 막스 선집이 나왔는데요. 예. 곳곳을 보다 보면은 문학적인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문체가 더할 수 없이 탁월하고요. 이런 문학적인 밑바탕이 없이는 개진할 수 없는, 펼쳐 보일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에서 이 프랜시스 윈이 마르크스 평전에서 언급하는 우리 마르크스의 중요한 아포리즘들 몇 구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포리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짤막한 경구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유명한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라는 글이 있는데요. 유명한 글인데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모든 사회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 김 PD 감탄사가 안 나와요. 감탄사 나왔습니다 지금. 예. 제가 이 막스의 아포리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객관적 진리라는 게 인간의 사고에서 나오냐 어떠냐 하는 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천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적 생활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라는 거죠. 근데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뭔가 좀 안다는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론적으로 구성하기만 했지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스 하는 말이 딱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실천이 없는 이론은 학문적 마스터베이션의 한 형태라고 막스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 마스터베이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위로, 그러니까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뭐 입진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씀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 변화에 개입하고 그걸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고통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 테고요. 그 점이 마르크스를 읽으면서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막스를 제가 한 대여섯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쓴 에세이의 짤막한 구절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직업의 선택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주요한 안내자는 인류의 복지와 우리 자신의 완성이다. 이 두 가지가 대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몇 번이고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직업의 선택에서 우리를 이끄는 주요한 안내자는 첫 번째가 인류의 복지고요. 우리 인류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자신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막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직업, 취업 문제 생각하면은 자신의 삶의 안정성의 확보, 좀 더 나아가면은 자신의 완성,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예. 네, 막스는 유적 존재로서 인간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직업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대립하지 않느냐면은 우리 저자의 부연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가장 높은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유명한 학자나 위대한 현자나 빼어난 시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완벽한 인간,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없다. 역사는 자신의 부족을 유복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찬사를 보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역사는 자신의 부족,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을 유복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얻은 사람에게만 찬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우리 이완배 기자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의 인간관의 전제가 인간의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근데 마르크스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상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가장 높은 완성의 경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함께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리고 공유할 때 가장 인간들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게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의 방법이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마르크스 사상 전체를 꿰고 있는 것 같고요. 마르크스가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이유가 이런 지점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대작 자본을 비껴갈 수가 없는데요. 마르크스의 어머니가 돈도 없이 맨날 그 빚지고 구글학원 다니니까 탕자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본에 대해 쓰지 말고 자본을 좀 모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자본은 정말 제가 봐도 대작입니다. 뭐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 직접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권이 좀 추상적이어서 조금 어렵게 읽긴 하지만 2, 3권 넘어가면은 사례들이 아주 풍부해서요. 지금 우리 대한항공 갑질이나 삼성의 이런 그 못된 짓들의 기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 마르크스 평전에서 프랜시스 윈이 자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본이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은 노동자를 인간의 파편으로 왜곡시키고 기계의 부속물로 타락시키고 그의 노동을 고통으로 바꿈으로써 그 실질적 내용을 파괴해버린다. 그 수단은 과학이 독립된 힘으로 노동 과정에 통합되는 것과 같은 비율로 노동 과정의 지적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를 소외시킨다. 그 수단은 노동자가 일하는 조건을 왜곡시키고 노동 과정 동안 노동자를 그 비열함 때문에 더욱 가증스러운 전제에 복속시킨다. 독재에 복속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 수단은 노동자의 일생을 노동시간으로 바꿔버리며 그의 부인과 자식을 자본이라는 전차의 수레바퀴 밑에 던져넣는다. 따라서 한쪽 극단에서 부의 축적은 다른 쪽 극단에서는 빈곤, 노동의 고통, 노예 상태, 무지, 야만화,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 명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생산성을 향상시켜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끝없이 파편화하고요. 기계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노동은 점점 더 깊은 고통으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갖는 그 깊은 의미, 자기 존재의 근거이자 신성성들을 다 박탈당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 생산성이 고도화할수록 노동자가 소외됨으로써 이 노동자의 삶은 점점 더 힘겨워진다는 게 마르크스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들을 넘어서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삶이 삶다울 수 있겠냐는 게 마르크스 사상의 정수였던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르크스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우리의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분단의 영향 때문인지 일테면 레드 컴플렉스 때문인지 이 마르크스를 좀 멀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르크스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막스와 함께했던 아내 예니가 쓴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본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쓴 책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그 책을 쓴 내밀한 역사에 대해 글이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 책, 오로지 그들을 위해서 쓴 이 책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는지 눈치라도 챌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보여줄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뒤져가면서 온갖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이 자본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불안과 괴로움의 결과물인 이 책을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면은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집어 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어두운 지점들을 태양 아래로 끌어내서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막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르크스 평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한편으로 마르크스 소개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또 하시죠? 기회가 닿는 대로 올해 제가 좋아하는 마르크스 책들 한 권 한 권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근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마르크스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책도 함께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이제 모레인데 오늘은 또 박정희 쿠데타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나라 전복을 시도한 날이죠. 뭐 그걸 기념일로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나라가 참 슬프게 됐으니까 추념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나. 글쎄요, 난감하네요. 예. 오늘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준비하신 책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광주 민주화 항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오늘은 1985년에 창작가 비평이라는 잡지에 처음으로 광주를 알린 소설입니다. 윤정로의 밤길입니다. 1985년만 해도 광주는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도의 비유를 통해서나 어떤 지하 문학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광주 얘기가 있었지만 예. 공식적인 문학장에서 소설로 발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죠. 검열도 아주 심했고요. 전두환 정권이 서슬퍼렇게 총칼을 휘두르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는 언제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도 대학 와서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소도시에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건 봤었는데 그 전모는 전혀 몰랐고요. 대학 와서야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82년, 83년 요 무렵이네요. 그것도 뭐 지하의 언어로 알려졌었죠. 일종의 유인물을 통해서 알았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고 또 이걸 분탕질하려는 세력들의 몸부림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입에 올리기도 싫은 지아무개라는 사람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북한 인민군 특파 대원들이라고 그야말로 공작을 하는 글들이 여전히 퍼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뿌리채 뽑지 않으면은 또 다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열흘간이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 5월 18일 광주 지역의 학생 시위로부터 출발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신군부는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보내어 잔악하게 진압하기 시작했다. 열흘간 이어진 운동은 탱크로 무장한 계엄군의 대대적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일단락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 가운데 집권 세력에 대항한 최초의 무장항쟁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이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중거점이 되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어떻게든 왜곡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5.18 무력 진압의 수괴인 전두환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비오 신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그리고 그 비극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그 유명한 헬기 사격 사건을 증언했던 분이죠. 그분을 사탄이라고 회고록이라 합시고 쓴 글에서 얘기함으로써 사자 모욕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전두환이가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야, 이거 정말 참 기가 막히네요. 아니 시민을 학살한 자가 사탄이지 시민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 애쓰고 싸워왔던 분이 사탄이라면 이거는 뭐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학자는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또 광주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학에서도 그런 광주 항쟁 과정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임정모 선생의 소설을 비롯해서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임철우 그리고 송기숙 등등 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광주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임정모 선생은 분단 문제와 여성 문제 등등에 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 뛰어난 작가죠. 광주왕정에서 마이크로 방송을 했던 한 여성이 당했던 고통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듣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 지점들을 앞으로도 끈기 있게 우리가 파헤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줄 압니다. 밤길이라는 소설은 김신부와 이 요섭이라는 그 젊은이가 광주를 빠져나와서 광주의 실상을 알려가는 길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김신부와 무장대에서 활동했던 이 요섭이 광주에서 항쟁하던 많은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빨리 광주를 빠져나가서 실상을 알리라라는 일종의 특명이죠. 특명을 받고 밤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와 요섭이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도 빨갱이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문, 유언비어들이 난무했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까? 요섭이 회상하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요섭은 대답 없이 담배만 빨아들였다. 담배 연기는 달빛을 향해 최룻가스 마냥 퍼렇게 피어올랐다. 그 속으로 한 어린 소년이 뛰어들었지. 주먹만한 돌을 쥐고서 우리 형아 살려내라. 우리 형아. 그러자 웬 노파가 달려나가 그 꼬마를 등 뒤로 감싸며 소리쳤어. 병정들아, 여긴 전쟁터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안 거야. 돌아가라, 어서.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가스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네. 이런 회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김신부와 요셉은 가방 속에 일기장과 홍보반 청년이 넘겨준 필름 2통이 들어있습니다. 이 필름에는 광주 항쟁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찰스 헌틀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한국명은 허철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부분 사진을 찍었다고 하죠. 또 우리가 택시 운전사는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독일 기자의 사진들, 일종의 그런 사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농민의 경운기를 빌려 타게 됩니다. 이 경운기를 타고서 우리 신부가 회상하는 장면, 대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예. 경운기는 몇 번 퐁퐁거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걸을 때 몰랐던 바람이 세차게 뺨을 핥히었다. 신부님, 빗고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한 농부가 경운기 소음 때문인지 큰 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그렇다곤 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상했대요. 뉴스에 나왔습니까? 불쑥 요셉이 물었다. 웬걸요, 소문만 돌고 있지요. 살생을 단죄한 석가탄신일이었다. 십자로에서, 금남로에서, 충장로에서, 도청 앞에서, 남동 상공에서 사격이 가해졌다. 그것은 죽음의 면허탄이었다. 누구든지 죽을 수가 있었다. 은행 앞에서, 호텔 앞에서, 차 속에서, 거리에서, 병원에서 죽음은 단죄를 비웃었다. 그날 김신부는 일기장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기록했다. 그것은 마테오 5장 37절이었다. 주여. 네, 이런 회상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 죽음의 면허증을 얻은 것처럼 군인들이 무차별 난사를 하고요. 상공에서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총을 쏘아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신부가 맨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기장에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을 적을 뿐이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예. 이 소설 읽다 보면은 군데군데 회상하는 장면들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85년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들은 신부와 요섭입니다. 그들은 다락이 논에 봇도를 건너 산 자드락길로 접어들었다. 막 자라기 시작한 상수리 나뭇잎들이 겁없는 아이처럼 저마다 달을 향해 꼿꼿이 고개를 쳐들었고 어디선가 산 개구리 울음소리가 구울구울 들려왔다. 초일의 밤이던가 그날 도시인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잠을 잃은 시민들은
자꾸만 도청으로 모여들었고 건물을 점거한 진압군들은 신호탄과 체루탄을 번갈아 쏘아댔다. 체루탄을 쏘지 마세요. 우린 맨주봉입니다. 한 여성이 확성기로 말했다. 저지선에 막혀 주위를 빙빙 돌던 사람들은 마치 후렴을 달듯 쿨쿨 기침을 했다. 다시금 예광탄이 밤하늘로 치솟았다. 벼랑간 시민들은 저지선을 넘어 도청 건물 쪽으로 나아갔다. 흡사 바람에 밀리는 물결 같았다. 우박 소리가 허공을 때렸다. 총소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다. 바닥에 몸을 뉘지도 못하고 바리케이드에 걸려있던 그 주검. 진압군들이 달려나와 시신을 끌어갔다. 사람들은 갑자기 잠든 듯 망연하게 서 있었고 조각다른 자정을 향해 먹구름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굳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리에 새벽이 기웃거렸다. 어미들은, 안악들은 시름시름 노래를 부르고 남정들은 매운 눈물을 흘리며 화염병을 만들었다. 또 한 차례의 신호탄이 올랐다. 총탄이 새벽을 죽였다. 아니 거리를 죽였다. 자색 등꽃으로 떨어진 주검들이 여기저기 검은 피가 되어 둥둥 떠올랐다. 신부는 눈을 뜨고 성경 구절을 읊조렸다. 마테오 10장이었다. 26, 27, 28절.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세무서를 불태웠어. 미국 무기고에 총이 있어. 카빈이 있어. 남자들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신부는 문득 자신을 보았다. 성경 구절이나 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바리새인 그것이었다. 네, 이렇게 회상합니다. 무장투쟁을 했기 때문에 진압군이 발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림없는 거짓말들입니다. 예. 무차별 사격을 가해오니까 우리 시민들도 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냥 총 맞아 죽을 수만 있겠습니까? 물론 이 광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이 있죠. 부마항쟁의 연장선상에서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총탄에 쓰러지고요. 그 이후에 전두환 세력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이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결국 끝까지 저항하는 광주를 타깃으로 삼아 대학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싸웠던 사례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이 아시아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부마항쟁에서 광주항쟁으로, 그리고 이게 광주항쟁이 도화선이 된 87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을 조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들과 수습위원들 사이의 대화와 회상인데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 결국 무장한 청년들은 남고 17명의 수습위원들은 전원 입구로 나갔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앞으로 걷기만 했다. 해가 떠올랐다.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한둘에서 수십, 수백 명. 마치 자석에 끌린 쇠조각 마냥 그들은 겹겹이 꼬리를 물었다. 거대한 침묵이 더운 숨결로 고리를 이으면서 십리길이나 꿈틀꿈틀 움직여 갔다. 저만치 진흥원이 보였다. 벼랑간 해가 난폭한 변태자가 되어 거리를 낱낱이 벗겼다. 2층 창가에서, 옥상에서, 인도에서 기관총은 숨을 죽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는 묵묵히 나아갔다. 포문을 뻗치고 있는 장갑차를 향해, 바리케이트를 향해. 네, 이렇게 많은 성직자들 뿐만 아니고 이 시민들이 기관총 앞에 맨몸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광주를 빠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기장과 필름 2통을 끝까지 전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야 말아야 한다.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예. 지금 이게 힘겨운 밤길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진실을 알릴 수 있을 때까지 꿋꿋이 걸어나가서 광주의 비극을 알리자라는 구절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요서봐, 우리도 지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 거기에도 장벽은 있다. 그 장벽을 깨뜨려 달라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우린 그걸 해내야 돼. 행여 이 밤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해도 이젠 서둘러야 한다. 네, 이 여운이 아주 깁니다. 두 사람이 밤길을 걸어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장벽이 있었죠. 지금도 그럴진데 80년 단계에서는 얼마나 그게 강고했겠습니까? 그 장벽을 깨뜨려달라는 임무, 진실을 밝히라는 임무, 지금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밤길이 끝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윤정모의 소설을 읽으면서 진실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항쟁을 다룬 많은 소설들뿐만 아니고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황석영이 편집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논픽션 증언록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부터 박하사탕, 택시운전사, 꽃잎까지 또 최근에 개봉되는 영화까지 주목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광주 항쟁이 갖는 의미를 눈부신 5월에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임을 위한 행진곡. 이 가사의 메시지가 그대로 또 이 작품에 녹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명이 걸어가던 길을 연상하면서 성서가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 예수 사후에 비탄한 마음으로 걷던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가 또 나타나죠. 그 두 사람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작가한테 물어봐야 할 텐데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걸은 길을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걷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상황까지 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교수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광주 민주화 항쟁 특집 두 번째입니다. 내일이 5.18 기념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정모 선생의 밤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송기숙 선생의 장편소설 5월의 미소 골랐습니다. 예. 혹시 김 PD 그 영화 26년 보셨나요? 제가 거기에 목소리 출연하는데 못 봤습니다. 목소리 출연하는데 못 보셨다면은 어떻게 됐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대선 무렵이었고 대선 끝난 다음에 보려다가 볼 기분이 아니어서 2012년 얘기입니다. 그랬군요. 그 강풀의 원작 웹툰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예. 건달 진배하고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던 미진이 그리고 현직 경찰인 정혁이 김갑세 회장과 함께 전두환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였죠. 예. 여기 등장한 인물들이 다 희생자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광주민주항쟁 희생자들 자식들이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들을 처단하지 않으니까 희생자의 후예들이 직접 나섰던 거죠. 예. 이 영화가
떠오르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간행된 건 1999년인데요. 시간적 배경은 1997년, 그러니까 대선이 있을 때입니다. 예. 대선 그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내세웠던 게 전두환 사면이었던가 봐요. 이걸 뉴스로 접했던 이 송기숙 선생이 대단히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 진실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또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공존하는 마당에 웬 사면이냐라고 생각하고 이 소설로 인연들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 원 제목은 테러리스트였는데요. 원 제목 테러리스트가 얘기하듯이 26년이라는 영화처럼 또 웹툰처럼 시민군 중에 항전파와 수습파가 있었거든요. 예. 항전파에 속했던 김중란이라는 사람이 군부의 일원이었던 하치호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광주항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수괴인 전두환을 사면하자는 얘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작가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완도에 속한 소완도라는 섬 아십니까? 가본 적은 없지만 보길도는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보길도 옆에 있는 섬인데요. 그 섬이 항일 운동의 본산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항일 기념 공원도 있고 항일 기념 탑도 있고 한데요. 예. 이 소설에 등장하는 미선, 영선 자매의 고향이 바로 이 소완도입니다. 작가 송기숙의 고향이 완도여서 이 완도와 소완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완도에서 태어난 미선, 영선 자매가 겪어야 했던 고통들, 예컨대 영선이라는 그 언니는 공수 단원들에게 강제 능욕을 당해서 아이를 낳고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살다가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요 피해자의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해자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단으로 광주 민주항쟁의 진압에 참가했던 사람이 겪는 그 심리적 고통도 이 소설에서는 함께 비추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목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정찬우라는 시민군에 가담했다가 실수로 생머리 여인을 쏘고서 그 환영에 시달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5.18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구술로 정리했던 작업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 학살 장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방송으로 들려드리지 못할 부분들은 빼고 좀 완화된 형태의 기술된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원들은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나도 사원들 사이에 끼어들어 창문에 눈을 댔다. 예상했던 대로 트럭 짐칸에는 젊은이들 몸뚱이가 돼지처럼 포개져 있고 가운을 거친 여자는 사내들 몸뚱이 사이에 발을 딛고 옹색스런 자세로 서 있었다. 여자는 건물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정면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저쪽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랐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한 손은 찢긴 옷자락을 끌어다 아래를 가리고 다른 손은 가운 앞섭을 여며 가슴을 가리며 발발 떨고 있었다. 아래를 조금이라도 더 가리려고 잔뜩 오므린 다리는 수화마비 걸린 것처럼 뒤틀려 있고 얼굴은 맹수한테 물린 짐승꼴이었다. 사내들 몸뚱이가 빼곡이 뒤얽혀 있으므로 여자는 그 자세밖에는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젊은이들은 거의가 팬티와 러닝 셔츠만 걸친 채 손목이 묶여 있고 몸뚱이를 조금만 움직이면 곤봉과 분앞발이 내리찍었다. 쌍년 꼴 좋다. 곤봉을 휘두르던 공수대원이 곤봉으로 여자 옆구리를 쿡 찔렀다. 여자 손이 옆구리로 가는 순간 가운 자락이 벌어지고 말았다. 나는 먹먹한 기분이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야만적인 학살 장면입니다. 미처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당시 잔혹했던 상황들을 정말 리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짐승의 상태로 죽어가야 했고요. 또 수많은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 야만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빨갱이라는 이유로, 외삼촌이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통닭구이, 물고문, 송곳찌르기 등등 정말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고문을 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게 가능키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해자들로 명명되는 공수단원들의 인격을 이 군부 세력들이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군인들의 인격을 파괴하여 광주 사람들의 육체를 파괴했던 것이다. 시민군한테 부등산으로 밀려났던 공수단은 며칠 뒤 시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저수지에서 목욕하는 중학생을 오리 사냥하듯 쏘아 죽이고 도망치다가 벗겨진 신짝을 주우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M16을 7발이나 쏘아 몸뚱이를 벌집을 만들었으며 논 가운데 칠면조 우리에다 총을 갈겨 400마리 가운데 절반을 죽였고 집집마다 쓸고 다니며 젖 쏘고 염 쏘고 가리지 않고 갈겼으며 하수구 토관 속으로 숨는 아주머니까지 쫓아가서 안에다 총을 갈겼다.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냐? 전두환 일당은 공수대원들의 인격을 이렇게 짐승으로 파괴하여 광주 시민들의 육체를 파괴했던 것이다. 우리는 공수대원들도 전두환 일당과 똑같이 증오하는데 그들은 인격을 파괴당한 단순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들을 증오하는 건 우리를 쏜 총이나 우리를 싣고 갔던 자동차 따위 도구를 증오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걸 제대로 구별해야 광주 학살자들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격을 파괴한 것이 육체를 파괴한 것보다 더 잔인한 짓일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한 광주 시민들은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전두환 일당 군부 세력들은 공수단원들, 우리의 자식들, 군인들 아닙니까? 그 군인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짐승의 수준으로까지 세뇌를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공수대원들을 적으로 또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데 작가는 그들을 증오하는 것은 우리를 쏜 총이나 우리를 싣고 갔던 자동차 따위 도구를 증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라고 명명하는 공수단원들도 어찌 보면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증오해야 할 대상들은 명령을 내린 자들, 권력을 찬탈하고자 병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파괴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시해야지 진실의 실타래가 풀리지 증오의 대상을 공수단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작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세력들은 당시가 1997년 대선 국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들은 전두환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을 또는 사면하겠노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광주 시민들, 특히 이 광주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심사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컨대 최서홍이라는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면이란 게 뭡니까? 사면은 용서의 법률적 개념이고 용서란 잘못을 뉘우칠 때 뉘우침을 받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학살하고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고개 빳빳하게 치켜들고 큰 소리 치는 자들한테 나는 널 용서한다? 이런 코미디가 벌어질 판입니다. 허허, 이게 무슨 꼴이지? 나는 술잔을 비우며 해프게 웃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아가는 군사들이나 십자가에 달아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빌면서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 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던 거지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명분이랍시고 화해니 화합이니 뻔드레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잘못한 자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남아공화국은 우리더러 보고 배우라는 듯이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제대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바로 그 기구지요. 그들은 이 기구 이름의 화해 앞에다 진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털어놔야 한다는 의지를 이름에까지 못을 박은 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용서를 비는 태도이고 잘못한 자가 용서를 비는 것이 용서와 화해의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또 국민통합, 국민단합이라는 이름으로 전두환이라는 이 살인마를 용서하자고 했던 당시 정치 세력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전두환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응징을 안 했던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친일 문제, 친독재 세력들 문제, 그리고 이 전두환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역사적 범죄자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이렇게 비판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은 화해라는 가면을 쓰고 국민의 피를 빨아 그 지역표를 낙잔 곱게 말해서 코미디를 벌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을 사면해버리면 단순히 코미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국가 최고 권위의 발동이고 사면은 국가 제도로서는 최후의 절차라 한번 사면을 해버리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안두희 사건을 그 다음 정권들이 손을 대제도 될 수가 없었던 건 그 때문이었지요. 정확한 진단이죠. 예. DJ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전두환을 사면한 부분은 5점 아닌 5점으로 오랫동안 문제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워낙 역사 속에 사셨던 분이니까 역사 속에서 전두환을 패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자신이 용서하는 것, 사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자들이 DJ의 이런 용서의 뜻에 호응하거나 화답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자신이 5.18 그 식긴굿의 희생 제물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면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의 말을 빌면 다시 뭐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다시 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끝까지 진실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까지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굿을 한판 벌이는 장면이 삽입돼 있습니다. 전두환을 둘러싼 얘기들도 그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와의 그 연속선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은 지금 염라대왕 앞에서 판관이 나가서 누구 하나하나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은하계 수백 나라 통계를 보면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에 뿌리 깊게 박힌 비굴성과 열등감과 공포와 절망과 패배의식 등 정신적 상처가 아무는 데는 한 세대가 걸려옵니다. 하운데 이 나라는 해방 후에도 과거 식민지 추종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지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식민지 지배가 연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한 꼴이 되어버려 싸웁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야수적인 광기까지 곁들여 물심 양쪽 이 모두가 글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이렇게 봤습니다. 허허, 변괴로다. 식민지 추종 세력이 처단을 당하기는커녕 그들이 지배를 해버리다니 변괴도 그런 변괴가 있었다란 말이냐. 다시 재판관이 말합니다. 그렇사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얼마나 심각한지 열등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나이다. 일본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조선놈들은 근성이 이 모양이라고 모든 잘못을 민족성으로 몰아붙이고 명패하고 조선놈은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고 그런 것도 민족성으로 몰아붙여 몽둥이를 휘둘러 싸운데 미워하면서도 배우더라고 몽둥이의 이를 갈면서도 그런 의식은 의식대로 저 밑바닥에 시멘트처럼 굳어버려 싸웁니다. 지금 아까 저 박호동 씨만 하더라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까닭이 민족성이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자판기에서 규격 상품 퉁겨 나오듯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피해가 어떠한지 알 수 있사옵니다. 식민지 잔재가 지금도 이 지경인데 교육 방법까지 식민지 시대 주입식 교육 그대로라 자기 나라가 일본보다 여러 가지로 앞섰다는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모양으로 거의가 지식 따로 의식 따로입니다. 저 사람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똑똑해 보이고 식민지 지배를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식이 생활 속에 대물림된 것이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 계보를 이어받은 독재 권력들 그리고 그들 휘하에서 자라난 언론과 재벌들이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끝까지 옥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들어도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대대적인 저항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이걸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은 피해자였던 영선이라는 여성과 가해자였던 김성보라는 사람의 영혼 결혼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소설이니까 이런 해법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정말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가 가능할지, 정작 우리를 이렇게 갈등의 소용돌이 속을 몰아넣고 이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을 징치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인 문제여서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심판자들이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하면 반민특위의 재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또 가해자가 가책을 느끼지 않고 피해자만 억울한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지금이라도 광주 학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합당한 그런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정우 시인이 쓴 4월에서 5월로라는 시집 중에서 5월에 관한 시들 몇 편 골랐습니다. 예. 하정우 시인은 80년대 민족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오래전에 남북주민보고서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국 노동자나 조선족 등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4월에서 5월로라는 시집 제목이 말해주듯이 4월의 4.19 혁명의 정신에서 5월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시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집은 1984년에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34년 전이죠. 판권의 시집 가격을 보니까 1,800원이네요. 네, 그때 생각이 아련합니다. 네, 먼저 4월에서 5월로라는 작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의 번성을 위해 싹 틔운 너는 나에게 개화하는 일을 물려주었다. 아는 사람은 안다. 이 세상 떠도는 마음들이 한 마리 나비 되어 앉을 곳 찾는데 인정만 남은 텅 빈 한 길에서 내가 왜 부르르 부르르 낙화하여 몸 떨었는가. 남도에서 꽃샘바람에 흔들리던 잎새에 보이지 않는 시름소리가 날 때마다 피같이 새붉은 꽃송이가 번글어 우리는 인간의 크고 고든 목소리를 들었다. 갖가지 꽃들 함께 꽃가루 나눠 살려고 향기 내어 나빗대 부르기도 했지만 너와 나는 씨앗을 맺지 못했다. 이 봄을 아는 사람은 이 암유도 안다. 여름의 눈부신 녹음을 위해 우리는 못다 핀 꽃술로 남아있다. 네, 4월에서 5월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4.19의 혁명 정신이 5월로 전하는 얘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84년 단계에서 5월은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꽃샘바람에 잎새들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이 피 같은 새붉은 꽃송이가 번글어서 6월에, 7월에, 8월에 여름의 녹음을 위해서 또다시 못다 핀 꽃술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5.18을 맞이하면서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 온몸으로 저항했던 5월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꽃피울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이 낳은 그 고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두 작품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복녀에게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복자에게입니다. 유복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식을 얘기하죠. 유복녀는 딸을 얘기하고요. 광주 항쟁 당시에 아버지가 다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 남아있다가 태어난 아이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쓰인 시입니다. 먼저 유복녀에게 보겠습니다. 행여 누가 이 아비에 대해 묻더라도 울지 말거라. 계집애야, 내가 흘린 피는 널 더럽히지 않았다. 황사 속 타는 해 꽃잎 바스라진 대지에 비틀거리며 걸음마하는 널 보니 서럽구나. 멈춰서서 숨 돌릴 한치 흙을 가꾸려고 이 아비는 가문 들녘에서 그들과 싸웠다. 몸속에 꿈틀거리는 근육과 잠긴 울대에서 터져나오는 말로 뜨겁게 달래도 보았지만 햇빛과 물과 그늘을 빼앗은 그들은 내 입을 막고 5월 밖으로 날 밀어내었다. 그런데 이젠 내 목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리고 내 한숨이 그들의 토지를 짓밟았다 하지. 계집애야, 이 아비는 원통하고 절통하구나. 결코 난 풀잎 하나 뜯지 않았고 씨앗 한 톨 함부로 저버리지 않았다. 다만 내가 자라갈 땅을 지키기 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답게 단호히 나섰을 뿐이다. 부디 내가 커서 싱싱한 처녀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맑은 사내를 찾아 사랑하다가 내가 지엄이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큰 사내로 만들어 햇빛과 물과 그늘을 되찾아 놓게 하고 가문 들녘에 그들을 꿇어앉혀 울리도록 하거라. 마른 항토의 질펀한 내음 돌쑥도단한 남도에 두 발 내디딘 널 보니 안심되는구나. 행여 누가 이 아비를 찾더라도 떳떳하거라. 계집애야, 내 죽음은 널 낳았다. 절절하죠. 죽은 아버지가
커가는 딸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딸에게 부탁하는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부디 내가 커서 싱싱한 처녀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맑은 사내를 찾아 사랑하다가 내가 지엄이가 되거든 이 아비보다 큰 사내로 만들어 햇빛과 물과 그늘을 되찾아 놓게 하고 가문 들녘에 그들을 꿇어앉혀 울리도록 하거라. 네, 가문 들녘에 그들을 꿇어앉혀 울리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들에게 제대로 이 역사의 과오를 인식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복리는 아마 지금쯤은 40대를 앞둔 장년으로 자랐겠네요. 유복류들이 전하는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될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복자라는 시도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생일은 풀꽃이 풀꽃에게 향기를 보내는데 사람이 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길바닥에 무참히 쓰러진 5월 어느 날이란다. 아침이면 꼬장꼬장하게 일터로 가던 아버지는 한 잔 술에 비틀거리며 돌아오던 저녁마다 노래 부르지 않고 널 기다렸는데 내가 태어나던 날 나가선 돌아오지 않고 아픈 배를 부여안고 널 낳을 적엔 이 땅이 찢기는 비명을 들으면서 피에 젖어 우는 얼굴을 보았지만 이젠 눈곱 낀 내 두 눈에 전망울을 짜넣으며 해를 향해 부릅뜨고 굳게 선 인간을 생각하고 배고파 우는 내게 젖꼭지를 물리면서 산천을 뛰는 튼튼한 인간을 생각하니 아버지를 그리워만 말고 내가 아버지가 되거라. 누가 보기로는 아버지가 죽음들에 엉켜 산으로 가더라고. 또 누가 보기로는 달밤에 귀신 형용으로 기슭에서 따비를 일구며 널 부르더라고. 하지만 너의 생일은 나비 따라 풀꽃에게 가는 이 길바닥에서 사람이 사람을 잃은 5월 어느 날이란다. 유복녀와 다르게 유복자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유복녀 유복자 개인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쩌면 이 광주의 뱃속에서 광주 정신이 낳은 자식들이 아니겠습니까? 두 죽은 아버지와 이 유복자를 키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갈지 또 온전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지 이 시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한편 더 읽겠습니다. 5월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온통 5월에 대한 시들만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오늘이 오늘이니만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대하여입니다. 한밤내 어둠을 앓은 이슬에게 체온을 주어버리고 목소리를 주어버리고 투명한 몸만으로 떠다니는 햇빛이 어린 것들 불러 순결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는 5월이라 생각했다. 이미 자란 꽃나무에 새순 하나 더 싹 틔워 청산이 흙과 물의 힘을 다시 꿈꿀 적 햇볼이 익는 들판에 둥실둥실 떠돌며 한 톨 이삭에 연그는 어미아비들 마음을 또 나는 5월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해 남도에서 내가 만난 5월은 노연 얼굴을 하고 길가에 쓰러져 이 시절의 눈물 대신 붉은 꽃잎 뚝뚝 떨구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더듬이를 잃은 벌레들이 이슬 속에 갇혀 사람이 그리워 울고 어린 것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풀물 씹으며 햇빛에게 팔매질하면 나는 5월이라 믿었다. 그 순간부터 들판에 온몸을 바치고도 익은 보리가 되어 살지 못하여 어미아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노을녘에 황사바람 일어나 들길 흐려 놓는 때를 언제나 나는 5월이라 믿었다. 네, 1982년에 발표된 시인데요. 5월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5월의 실체들, 진실들, 5월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이 하종우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서 광주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절망감,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이 시인은 5월 광주를 잊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언어로 다시 가다듬어서 우리에게 5월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이 시집을 보면은 5월에라는 연작시 5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5월의 두 번째 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5월 광주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잊지 않고 새로운 혁명의 길로 이어갈지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의 이입니다. 너를 저버려 자유를 얻지 않겠다. 황토의 강물을 돌려놓지 못해도 꽃잎 키우려고 눈물 바친 누구여. 나는 이 나라의 습기를 안다. 한 주먹의 흙이 메마르면 뿌리들이 더 깊이 뻗어내리고 죽어 묻힌 선인의 핏줄로 이어진 땅속 물길은 실업의 한두 놈의 시절에 끊어질 수 없다. 너는 눈을 감아 부자유함으로 내가 대신 무더기로 돋는 들꽃을 지켜본다. 향기 맡을 그날 기다리는 누구여. 너를 저버려 자유를 얻겠느냐. 황토의 강물을 돌려놓지 못한 5월에 나는 핏물로 꽃잎을 키우리라. 네, 이런 시입니다. 5월 광주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이기적인 자유를 찾아서 변절한 자들도 적지 않죠. 잘 아시겠지만 서울역 회군을 이끌었던 심재철이라는 인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광주 정신을 끝까지 지켜가겠다고 했다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배신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5월 광주 정신을 잊지 않고 황토에 강물을 돌려놓지 못한 5월에 나는 핏물로 꽃잎을 키우리라고 다짐합니다. 5월의 정신이 오롯하게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 깃들 수 있도록 5.18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5.18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져봤는데 이 작품 속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를 고르다 보니까 제 얘기를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굳이 얘기를 해보라면은 제 젊은 시절은 뭐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를 긴장하게 하는 하나의 자양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시집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교수님. 5월제라는 작품인데요. 이 제는 제사입니다. 제사지는 제자인데요. 5월제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비들 죽어 3년, 애비들 혼핀 진달래꽃. 애미들 죽어 3년, 애미들 혼핀 개나리꽃. 붉은 피 뿌리고 누런 살 터진 남도에 우리 살아 3년 주정뱅이는 아니다. 참으로 살기 척박한 땅에 살아서 말술 마시며 억센 힘 키우는데 모두들 진흙바람 이는 길바닥에선 꽃잎 흐드기는 5월에 대해 입 다무는구나. 낯익은 사람들이 가만히에 덮여서 흰 눈알 흩뜨고 땅 위에 뒹굴적 자식 얼굴 찾다가 애미애비들 죽어 지금은 그해 죽음들이 쏟아놓은 봄이지만 그 하룻밤 하룻낮 만에 저문 싸움이 대대로 내려가는 5월인지 안다면 우리 몇 통 술로 오장육부 취하기는 말자. 퍼부어 가슴마다 들끓이고 싶더라도 해가 떠서 아지랑이 이글거려 붉은 피 마르고 누런 살 굳은 남도에 우리 살아 3년 아들딸이다. 애비들 죽어 3년 애비들 혼진 진달래꽃. 애미들 죽어 3년 애미들 혼진 개나리꽃. 이 시가 1983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진달래꽃과 개나리꽃이 애미들 죽어서 혼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이 5월제라는 시의 울림들 간직하면서 5월 민주화 항쟁 함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으면 6월 항쟁도 없었던 것이고 정권 교체도 없었던 것이고 정권 교체를 가능케 했던 직선제 개헌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아울러 오늘의 촛불 혁명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역사의 맥락, 뿌리, 준거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귀한 시 한 편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